네, 문재인 대통령이 관례를 깨고 소통 행보를 강조하며 국회와의 협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검찰개혁 행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의 회동, 일단 파격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직접 일단은 보셨어요? 뭐 이런 거죠. 국빈급 예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언론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 말은 상춘제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외국의 정상들이나 국빈급 대우를 해줘야 할 분이 오실 때에 식사를 하던 장소거든요. 담소를 나누고 그런 장소에 불렀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이 직접 밖에 나와서 미리 기다리고 있었어요. 잔디밭에서. 그것도 국빈급 예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들 만났을 때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먼저 청와대 본관에 가 있었고 나중에 대통령이 들어와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미리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오는 손님들마다 인사도 나누고 이런 모습이 경우 파격적인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이었고 또 하나는 국정 파트너로 국회 여야 대표들을 인정했다는 점이 어찌 보면 소통을 잘하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야당 입장에서 사실 지금까지 여야 영수회담을 하고 나면 대체적으로 좀 공격적인 또는 부정적인 논평이 많이 나왔었는데 어제 정우택 원내대표의 논평을 보면 소탈하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대화도 잘 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어제 모임이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어떤 첫 걸음을 뗀 그런 모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뭐 각 당에서도 실천이 중요하겠지만 일단 뭐 협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뭐 협치를 기대한다, 뭐 이런 좀 긍정적인 반응들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저께 어떻든 대통령과 원내대표 회동은 여야 간의 협치에 첫 발을 내딛었다 하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협치에 첫 발을 내딛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일단은 대통령이 탈권위 소통 행보를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역시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천이. 어저께는 이제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이제 이 협치라고 하는 건 상대가 있는 거니까 야당이 또 어저께 뭐 강력하게 무슨 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거라든가 제동을 걸고 그러면 또 분위기가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저께는 야당이 평소보다는 뭐 대선 패배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안해서 야당도 소위 발목 잡기보다는 손목 잡기, 손목을 서로 잡아 어저께 여당 논평에 발목 잡기보다는 앞으로 손목 잡기로 나와달라 그랬는데 그래서 어저께 대통령의 탈권위 행보로서 제가 좀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를 경험했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것보다도 그 이름표를 떼고 만났다는 청와대 대통령 외에 아무리 고위인사로 다 패차를 달고 들어가거든요. 그 이름표를 달거나.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이름표 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어저께는 그렇게 떼면서 뭐 당연히 야당 원내대표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점은 저는 옛날에 김근태 옛날 의원이 노무현 정부 때 계급장 떼고 만나자 대통령과 토론하자 말한 적이 있는데 계급장 떼고는 아니지만 이름표 떼고 했으니까 조금 그런 느낌이 나는 게 있고 야당의 왜 발목 잡기가 어저께 별로 적었냐 하는 거는 생각보다는 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너무 강하게 발언 안 하면 또 이 야당 이 지지층 사이에서 상당히 공격의 대상이 되거든요. 야당 지도부가. 그런데 이제 어저께 보면은 좀 이야기한 게 어떤 거냐면 업무 지시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국민의 동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야당과 상의하지 않고 너무 좀 개혁의 독선으로 비출 수 있다. 그런 건 좀 주의해달라. 이런 이야기하고 법인세 인상을 좀 안 할 생각이 없느냐. 기업들 반기업 정서를 안 갖고 그렇게 한 어떤 그런 정도의 이야기만 하는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야당도 어저께는 최대한 노력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선 공약대로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간 정치권에서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논의가 되어 왔지만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는 좀 견해차가 있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시기나 내용에서 견해차가 있긴 하지만 시기는 그래도 견해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당연히 대체적으로 이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 데는 일단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요. 내용 면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 큰 게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킬 거냐 하는 재앙적 대통령제의 문제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개헌의 급물살을 타는 요인이 됐지 않습니까? 권력 분권이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다수는 4년 중임제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내각제도 일부 의원들이나 아니면 일부 정당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도 전혀 카드가 없는 건 아니지만 4년 중임제로 가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권력 분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개헌의 사실은 핵심이지만 개헌의 발목을 잡을 건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찌 보면 합의가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지만 어제 뭐 5.18 그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 5.18 정신이나 5.18의 내용을 헌법에 집어넣겠다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이제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국민들이 그걸 과연 얼마나 지지해 줄 거냐 하는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헌법 개헌 과정에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 어찌 보면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 디테일한 부분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권력 분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찌 보면 좀 빨리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아주 디테일하고 조그만 부분들에서 헌법 개헌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어서 쉽게 이게 해결될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의문이 있고요. 또 헌법 개헌의 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하나 둘씩 나오게 되면 정당 간의 입장과 의원 개개인 간의 입장이 충돌하게 되면서 개헌의 속도가 좀 늦춰질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어떤 세부적인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합의된 부분이라도 뭐 개헌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도 또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문 대통령이 그러니까 또 여야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국민적 합의된 부분만이라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취지의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든 대통령께서 역대 대통령 중에 취임 초에 개헌을 하겠다고 밝힌 건 사실 87년이 헌법 체제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그동안 하겠다고 해서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온 데다가 대통령도 개헌을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개헌의 성사 가능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만은 실제로 개헌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 또 봅니다. 일단은 또 하나는 대통령이 이 개헌 문제는 어저께 야당한테 준 선물이라고 하는 해석이 있는데 또 선물이면서도 이거는 승부수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개헌이 위한 국민투표를 따로 하기가 좀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 하자 그러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승부수라는 거는 이 내년 지방선거 때는 또 여야가 누가 또 이기느냐 첨예한 또 대결의 장이 되는데 이 개헌이라고 국민투표를 붙일 경우는 대부분 국민투표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 다른 나라 사례도 볼 때 부결된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거의 다 찬성으로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국민적 뜻을 모아서 국민투표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 그게 선거에 있어서의 또 동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이 개헌을 실제로 지방선거 때 하는 게 맞느냐를 갖고도 나중에 또 여야 간에 또 이것도 논쟁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쟁점은 뭐냐 하면 3+4이라는 게 권력 구조를 과연 뭐로 하느냐 4년 중임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또 하나는 뭐 이원 집정부제 내각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선거구제를 동반으로 개편하자는 말이 어저께 나왔는데 선거구제를 어느 구로 하냐에 따라서 국회의원 의석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야가 또 갈리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아까 말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느냐 마느냐 또 다른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헌의 그런 구체적인 디테일한 거의 합의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도 청와대 회동에서 나온 얘기가 여야정 협의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글쎄요, 협의체가 좀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래서 어제 이제 얘기한 내용 중에 뭐냐면 공통적으로 합의한 공약부터 일단 실천을 해보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야정 합의체를 제안하는 것이 다른 이제 야당 원내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죠.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부만의 생각을 갖고 정치를 하지 않고 일단 야당의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거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좋은 의미라고 보고요. 야당 원내대표들도 대부분 환영했어요. 왜냐하면 협의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야당이 어쨌든 대통령과 정부의 자기 입장들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이고 그래서 아마 국정협의체 자체가 공통적인 공약 부분으로 가다 보면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 이런 부분들을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이제 대체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내용들은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디테일하게 부딪히는 부분들은 사실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어요. 협의체 자체가
만들어는 놨지만 협의가 안 되면 합의가 안 되면 그 자체가 이제 무산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야당이 예컨대 어떤 제안을 했는데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정부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야당이 브레이크를 걸고 문제를 제기해서 협의체 가동을 하자고 얘기했을 때 정부가 예.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충돌의 양상으로 가게 되고 그것이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어서 이거는 지금 당장 뭐 잘 될 거냐 뭐 안 될 거냐를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단추를 일단 끼웠으니까 예.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1차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그러니까 모든 정당들이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갖고 있는 공약부터 실천해 나간다고 하면 국민들 앞에는 좋은 모습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지검장으로 발탁했는데 전임 이영렬 지검장이 연수원 18기인 것을 보면 무려 5기수나 내려간 파격 인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인적 쇄신의 신호탄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인적 개편의 일종의 뭐 신호탄, 검찰 개혁을 예. 위한 그런 본격적인 이런 신호로 봐야죠. 예. 그래서 일단 윤석열 지검장을 임명했다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파격입니다. 하나는 기수 파괴가 이루어졌다는 예. 게,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은 전임 이영렬 지검장이 연수원 소위 18기인데 이번에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는 연수원 23기입니다. 그래서 5기수가 무려 내려와서 현재 임시적인 체제입니다만은 중앙지검에 지금 차장 검사가 3사람이 있는데 예. 그 중에 2사람이 지금 윤석열 지검장보다 선배예요. 검찰 저기 연수원 기수로서 예. 이렇게 해서 차장 검사가 1차장 검사, 3차장 검사가 선배여서 어차피 그 사람들도 다른 곳으로 가거나 인사를 받거나 일부는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측면에서 기수 파괴라는 측면에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지검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에 네. 일종의 소신 수사를 하면서 소위 지휘부와 마찰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위 좌천 인사를 당해서 소위 대전 고검의 평검사로 있었지 않았습니까? 좌천과 강등을 당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댓글 수사라든가 이번에 최순실 사건의 특검팀의 수사팀장을 또 맡았다는 예. 이런 경력 측면에서의 또 파격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미되면서 윤석열 지금 기수가 확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지검장이 뭐 지검장입니다만은 이번에 또 이게 그래서 원래는 고검장급이 맡아온 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급으로 낮추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지검장을 임명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윤석열 지검장 윗기수의 많은 검사들이 고위 검사들이 상당수가 그만둬야 될 가능성도 있는 예. 이런 거기 때문에 검찰은 굉장히 좀 긴장과 여러 가지 속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일각에서는 뭐 검찰 개혁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인사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반면에 또 이 윤석열 지검장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 국정농단을 재수사하겠다는 이런 의지의 포석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건 맞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윤석열 검사가 국정농단을 가장 잘 조사할 또는 수사할 사람이라고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임명한다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윤석열 검사의 지검장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농단 사건이 사실 특검이 마무리되고 연장이 안 되면서 예.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고 하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비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윤석열 지검장을 통해서 그 수사를 마무리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그 마무리의 정점은 우병우 수석이에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거든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고 하는 비난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국민적으로. 예. 그런 국민적 비난 여론을 윤석열 검사가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최순실, 박근혜, 우병우 라인의 여러 가지 조사들을 이미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수사의 전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사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고 뭐 항명이라고 소위 얘기하는데 예전에 그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때 항명 파동 때문에 결국 좌천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사람의 지시를 따르는 것보다 조직을 위해서 일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표현을 하면 어떤 압력이나 요약으로부터 자기는 독립적으로 활동할 거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줬고 그 소신이 결국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항명까지 이르러서 좌천당하는 일을 겪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예를 들면 검찰 조직 우병우 라인 때문에 제대로 수사 안 된 부분이 윤석열 지검장을 통해서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또 이제 어떤 뭐 야당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코드 인사라고. 근데 저는 윤석열 검사의 지금까지 삶의 족적을 보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사건도 조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이회창 노무현 대선 자금도 조사했던 사람이고요. 예. 그 정권이 만약에 잘못하면 그 정권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분의 성격상. 만약 그분이 태도를 바꾼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모습을 부정하는 게 돼요. 그래서 저는 코드 인사라기보다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검사를 그 자리에 앉혀서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검찰 조직의 내부의 어떤 부조리 때문에 밝혀지지 못한 부분을 밝혀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그 자리에 앉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정농단 사건, 특히 우병우 사건에 대해서 더 잘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당권 경쟁이 좀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다음 주쯤에 자신의 거취를 좀 밝히겠다고 했는데 어떤 행보를 좀 걸을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네,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제 원내대표 임기는 많이 남았습니다만은 예. 좀 다른 당의 대선 이후에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또 집권당은 집권당대로 또 원내대표 경선을 새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당내 의총에서 원내대표도 물러나라, 예. 대표 권한 대행을 지금 겸하고 있는데 물러나라 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이제 원내대표를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정우택 원내대표도 평소 보면은 본인은 이제 다선 의원으로서 이제 지난 대선 때도 대선 도전의 꿈도 좀 밝히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앞으로 길게는 대선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지금 전 후보, 지금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도 자기의 지금 대선에 다시 나오겠다고 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 정우택 원내대표도 당권에 그 진검 다리로서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네. 그다음 홍준표 전 지사도 지금 뭐 저는 당권에 굳이 연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외국에 지금 가 있지만 저희 연일 페이스북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홍준표 전 지사도 당권에 도전하고, 그다음에 친박계가 미는 후보, 지금 친박계가 그럼 홍준표 후보를 밀 가능성은 없는 거고요. 홍준표 전 지사를 밀 가능성은 없는. 정우택 원내대표는 범친박이긴 합니다만은 그럼 정우택 원내대표가 친박이 손을 잡느냐, 아니면 친박이 다른 또 별도의 후보를 홍문종 의원이라든가 누구를 미느냐, 뭐 이런 예. 식으로 해서 소위 싸움은 이자 대결 또는 3파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말씀처럼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연일 계속해서 이 SNS 정치 이어가고 있는데 좀 어떤 의도로 보세요? 저는 뭐 적극적으로 당권 도전에 대한 의지를 시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요즘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 내 친홍그룹이라고 하는 친홍파라고 해서 비박을 중심으로 비박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초선 의원들이 주로 모이는 모임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예, 이제 예.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복당파들 있지 않습니까? 복당파들을 받아준 사람이 사실은 홍준표 전 후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후보 시절에 긴급 무슨 권한을 발동을 해서 탈당부가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줬는데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홍준표 전 후보를 대표로 옹이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걸 친박이 지금 싫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박과 결국 이제 맞대결을 하는 양상이 됐고, 친박 입장에서는 그 바른정당에 갔다 돌아온 사람을 받아준 것 자체도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그게 홍준표 후보가 일단 결정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각을 세우는 것 같고,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출국하면서부터 친박에 대해서 계속 각을 세웠어요. 친박은 예. 좀 빠져라. 지금 이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친박이 왜 나서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본인이 당권을 잡으려는 의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친홍파라고 얘기하는 새로운 그룹들과 친박계가 어떤 형식으로 부딪힐지 하는 부분이 이번 이제 당권 경쟁에서 보이지는 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래도 무너진 보수의 어떤 가치를 또는 보수의 정당의 모습을 다시 세우는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친박 입장에서는 누가 가도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차이점 때문에 서로가 주도권을 쥐려는 경쟁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친홍파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진석 의원이 친박을 겨냥해서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폄하하는 게 볼썽사납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가운데 친홍파 의 영향력 앞으로 얼마나 발휘될 수 있을 거라 예측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어떻든 대선 후보로까지 나왔기 때문에 대선 예. 후보 나와서 24%를 얻은 게 당내에서는 많이 얻은 거냐 적게 얻은 거냐, 당 지지율보다는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홍준표 후보가 여러 가지 좀 품격에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해서 마이너스 요인도 있었습니다만은 홍준표 후보가 여러 가지 그 소위
각을 세우는 이런 노력을 해서 보수의 이런 거를 결집을 호소해가지고 24표를 득표하는데 일정 정도 또 기여한 거는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그 과정에서 소위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친홍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친홍파는 크게 세 그룹입니다. 보면 뭐냐 하면 원래 이 당내 비박계들이 있고 그다음에 좀 초선을 중심으로 초선의 다수 의원들이 지금 홍준표 지사로 모이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바른정당 탈당했다 돌아온 사람들을 처음에 복당시키겠다고 한 게 이제 홍준표 후보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소위 친홍 그룹이 결성되고 있어서 원래 이 당내 지금 현역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107명 가량 되는데 그중에 원래 친박 의원이 한 60명 가량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친박 의원들이 좀 외곽에 있는 의원들이 좀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홍파의 숫자와 친박계의 숫자가 과연 어디가 많으냐는 지금은 이제 일방적으로 과거에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친박이 우세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좀 어디 한번 재봐야 된다. 어느 쪽이 센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